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사이버 보안 개발팀 이건영 책임입니다. 보안이라고 하면은 건물의 도둑 침입을 방지하는 물리 보안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해킹에 대한 관심도 낮았기에 보안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각종 보안 세미나가 열리면서 보안 시장이 지금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에서도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의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갈 길이 멀겠지만 한국자동차공학회 전기전자 시스템 부문에 사이버 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사이버 보안 세미나를 개최해 주셔서 자동차 사이버 보안의 미래가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자동차 사이버 보안 세미나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개요부터 조직 및 프로젝트 기반의 사이버 보안 관리, 그리고 암호화에 대해서 진행을 했다면, 오늘은 차량 개발의 단계에서의 사이버 보안 활동 중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사이버 보안 컨셉 단계에서 수행하는 타라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서는 먼저 타라에 대한 개요로서 필요성과 동향을 살펴보고 기존의 타라 방법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당사의 타라 방법론을 소개를 드리고 그 방법 가운데 가장 오래 걸리는 활동에 대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기본 용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이 위협이 가해졌을 때 안전, 그리고 재정, 그리고 운영, 그리고 프라이버시 이 네 가지 측면으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피해 시나리오로 봅니다. 사이버 보안 속성으로서는 대표적으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존재를 하고요. 자산은 차량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텐데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저장되거나 수신되는 데이터를 자산으로 보고 있고 자산 후보 중에서도 사이버 보안 속성,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손상이 되었을 때 안전, 재정, 운영, 프라이버시 측면으로 피해 시나리오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을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협 시나리오는 이런 피해 시나리오를 유발시킬 수 있는 공격 방법들을 위협 시나리오로 얘기를 하고요. 위험은 취약점이 위협이 가해졌을 때 피해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위험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험에 대한 측정은 피해 시나리오에 대한 영향평가, 그리고 위협 시나리오에 대한 공격 가능성 등급을 종합해서 위험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타라라고 하는 것은 자산을 식별을 하고 그 자산에 대한 피해 시나리오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고요. 위협 시나리오에 대한 공격 가능성 등급을 종합해서 위험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처리하는 것을 보안 목표로 도출하는 활동을 최종적인 타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에 한 가지로 위협 모델인 스트라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트라이드는 STRIDE 6가지가 존재하고요. 첫 번째로 속임수에 해당하는 스푸핑, 두 번째 데이터 등의 조작에 관련된 것들, 세 번째 자신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행동이 아니라며 추적을 회피하는 부인, 그리고 네 번째로 개인정보 등 중요 정보 유출이 해당이 되고 다섯 번째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서비스 거부, 그 마지막으로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권한을 획득하게 되는 권한 상승, 이렇게 6가지의 위협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차량 사이버 보안을 강건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알고 계시는 V사이클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기능 안전 관점에서는 설계 후에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안전을 접목시키기 위해 컨셉 단계에서는 하라라고 하는 재난 분석 및 위험 평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사이버 보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타라를 컨셉 단계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설계 단계부터 사이버 보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타라를 수행함으로써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할 수 있고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 향후 예상될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이로써 예상 위험 제거를 통해 양산 이후
발생될 사이버 보안 이슈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 비용을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차량 사이버 보안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HSA, 일명 니짜라고 하죠. 이 니짜에서는 일반 차량의 사이버 보안 모범 사례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하였고, 작년에 새롭게 릴리즈도 되었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잘 알고 있는 찰리 밀러와 크리스 발라색의 지프 체로키 차량 해킹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공개가 되고 블랙캣에서 발표가 되면서 이 니짜에서는 사이버 보안에 의해 안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인지하였고 조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프 체로키 등에는 140만 대에 달하는 리콜 집행 권한을 행사한 바가 있었고요. 이후 가이던스를 개정을 하면서 니짜에서는 타라를 수행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EC WP29에서는 사이버 보안을 요구하는 UN 1호 규정을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에는 차량 형식별로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유럽 내 차량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형식 승인을 채택을 하였죠. 그래서 UNI 1호는 OEM의 사이버 보안 체계를 요구하는 CSMS와 CSMS에 따라 형식별로 사이버 보안을 고려하도록 개발을 하도록 요구하는 VTA로 구성이 되고요. 이때 CSMS로서는 타라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VTA에서는 UNR 1호 안엑스 5 파트 A의 모든 위협들과 그 밖의 차량 관련 사이버 보안 위협을 모두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 개발 시 사이버 보안을 위해 타라는 필수 프로세스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타라 방법은 기존에 과연 없었을까요? 차량 사이버 보안 강건에 대한 중요성은 국제기관에서 인지하게 되었고, SA-J3061에서 가이던스를 제정을 하였고, 최근에는 국제표준기관이 ISO와 협력을 해서 ISO SA 21434를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표준에서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각 활동별 상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5장이 바로 타라 방법을 별도로 다루고 있었고, 헤드램프 시스템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비록 부록에서는 각 예시를 들고 있지만 무엇을 해야 된다고만 제시하고 있을 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설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능 단위가 아닌 헤드램프라는 기능을 예시를 두고 있는데, 이런 실제로는 기능 단위가 아닌 제어기 단위로 팀이 구성되어 있고, 개발사에서도 제어기 단위로 개발을 해서 납품한 형태이기 때문에 예시와 같은 기능 단위로서 타라 수행은 한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타라는 중요한 활동이고 차량 제어기마다 수행을 해야 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차량 제어기 대상으로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협을 고려해서 위협을 분석하고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한 타라 방법론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본 발표의 본론인 타라 방법론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타라의 전반적인 수행 절차와 각 단계별로 방법을 설명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타라 수행에 있어 가장 공수가 많이 투입되는 공격 경로 분석 단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상 제어기를 아이템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구성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구성 요소들로부터 수신되거나 대상 아이템이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를 자산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아이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타 제어기와 연결이 되어 타 제어기들로부터 자산을 수신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영역을 오퍼레이션 인바이러먼트로 정의를 합니다. 물론 그 밖에 제어기까지 표현을 해서 전체 아이템 바운더리로서 아이템을 식별하게 됩니다. 이제 아이템 바운더리를 통해 아이템을 식별한 뒤 그 대상 아이템에 관련된 자산을 식별할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기능별로 관련된 구성 요소와 그에 따른 자산을 식별하고, 자산에 대한 속성과 그 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손상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시나리오를 식별하게 됩니다. 이렇게 식별된 피해 시나리오마다 영향 등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영향 등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4가지 척도로 활용하게 되는데, 피해 시나리오가 실현되었을 때 사고 여부와 사고 발생 시에 대한 피해 정도를 측정하는 안전, 피해 시나리오가 실현되었을 때 재정적으로 피해 정도를 측정하는 재정, 피해 시나리오가 실현되었을 때 차량의 기능 손상 수준을 측정하는 운영, 마지막으로 피해 시나리오가 실현되었을 때 개인정보 유출 정도를 측정하는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차량에 있어서는 안전, 재정, 운영, 개인정보 보호, 이 4가지가 사이버 보안 입장에서는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가중치 없이 최대값을 최종 영향 수준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산 식별 과정에서 식별된 피해 시나리오에 대해 각 위협을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식별되었던 피해 시나리오에 대해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위협 시나리오를 식별을 합니다. 이때에는 해당 피해 시나리오에 대한 해당 자산이 있을 것이고요. 그 자산에 대한 사이버 보안 속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이버 보안 속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협의 유형을 스트라이드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위협 시나리오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식별된 위협 시나리오별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공격 경로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에나 1호 아넥스 5 파트 A의 위협과 그 밖의 차량 사이버 보안 위협을 모두 고려해서 공격 경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 공격 가능성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공격 가능성 등급 산정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헤븐스 모델을 따르고 있고요. 헤븐스 모델은 평가 대상에 대한 지식, 공격에 필요한 장비, 공격자의 전문성, 그리고 기회, 이 4가지의 합계로 도출하게 됩니다. 먼저 평가 대상의 지식에 대해서는 대상을 공격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즉, 공개된 정보로 공격 가능한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값으로, 중대한 정보로서 특정 인원에게만 공개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값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는 공격자가 대상을 공격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장비를 획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즉, 적은 돈으로 구매가 가능하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비는 가장 낮은 값으로, 그리고 맞춤형 장비 등 복합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값으로 평가를 합니다. 전문성에 대해서는 헤븐스 모델에서는 평범한 사람이냐, 그리고 능숙한 사람이냐, 전문가냐, 멀티 전문가냐 라는 애매모호한 수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또 타겟에 대한 지식과 장비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2가지 기준이 포함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각 수준마다의 차이가 굉장히 모호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븐스 모델을 재해석을 해서 전문성의 평가 기준을 평가 대상의 지식과 장비의 결과값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기준으로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회에 대해서도 헤븐스 모델에서는 시간과 접근 방식이 혼재가 되어 있어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접근 방식을 분리해서 각각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그 값들을 종합하게 함으로써 기회를 측정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노출 시간은 대상을 공격하기 위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자주 있는가에 따르고, 접근 방식은 무선과 같이 접근이 용이하거나 물리적 접근 및 제품 분해해야 되는 등 접근이 매우 어려운 정도로 측정을 합니다. 이런 노출 시간과 접근 방식을 종합해서 기회 값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4가지 값을 합계를 해서 하이부터 베리 로우까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위협 시나리오에 대해 공격 가능성 등급과 해당 위협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피해 시나리오 영향 등급을 종합해서 위험 평가 매트릭스에 매핑을 함으로써 최종 위험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험 수준은 보시는 표와 같이 1에서 5로 정의를 하고 있고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화면에서 예시와 같이 공격 가능성이 하이이고 영향이 메이저라고 할 때 위험 평가 매트리스에 따라 리스크 밸류는 4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 수준에 따라 위험 처리를 해야 합니다. 위험 처리는 4가지 옵션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위험을 그대로 허용하는 위험 수용, 위험을 완화시키는 위험 제거, 위험에 대해 조치를 타 제어기가 조치하도록 하는 위험 전가, 그 기능 자체를 제거하는 위험 회피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조치를 하지 않고 유지하는 위험 수용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위험 수용을 해소로 하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낮춘다는 의미인 ALARP 개념을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위험 수준 1은 그린존으로서 위험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 거고요. 위험 수준 4에서 5는 레드존으로서 위험 수용 절대 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험 수준 2에서 3은 옐로우존으로서 합의에 따라 위험 수용이 가능하고 위험 해야 되는 경우 OEM의 상위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라 반복론에서 위험 분석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험 분석은 다음 순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피해 시나리오별로 그에 해당하는 기능들과 그 기능에 대한 자산들, 그리고 그 자산의 보안 속성에 따른 위협 시나리오가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협 시나리오에 따라서 연관된 모든 경로를 도출하고 공격 가능성을 도출하게 됩니다. 한 차량의 공격 경로를 분석하게 될 경우 한 개 제어기가 자산에 최소 10개 이상이 있을 것이고요. 자산별 사이버 보안 속성이 3가지가 있고 공격 경로가 위협 시나리오마다 평균 5가지 있다고 볼 때 한 개 차량에 최소 타라 대상이 20개 이상이 되므로 적어도 3,000개 이상의 공격 경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를 효율화하기 위해 저희는 스렛 텍소노미 DB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이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산의 유형과 위협의 유형별로 공격 경로와 공격 가능성 등급을 정의를 하였고 이를 매핑하게 될 경우 위협 시나리오마다 자동으로 공격 경로 및 공격 가능성 등급을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스트레 텍소노미 DB를 활용해서 공격 경로 자동화를 함으로써 한 개 지역이 타를 수행하는데 예전에 3개월이 걸렸다면 이제 일주일로서 약 1200% 리소스 절약 효과를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라는 예상되는 위협을 분석하고 위험을 평가해서 보안 목표를 도출함으로써 컨셉 단계에서부터 사이버 보안을 고려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러나 표준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헤드램프 시대와 같은 기능 단위 타라는 제어기별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영하기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현 표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관련된 연구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법규에서는 브로그에 있는 위협뿐만 아니라 차량과 관련된 그 밖의 위협들을 모두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실성이 있도록 제어기 단위로 수행할 수 있는 타라 반복론을 개발하게 되었고 해당 타라 반복론에 대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정이 되었고 모든 차종에 확대 전개를 하고 있으며 VT의 인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UNI 155 안엑스5 파트 A 위협 및 그 밖의 차량 관련된 모든 위협을 고려할 수 있도록 차량 관련된 위협을 유형화를 하여 스렛 텍소노미 DB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산과 피해 시나리오에 따라 위협 시나리오가 상당수 증가하고 각 케이스마다 공격 경로 분석이 상당히 많아지므로 이런 스렛 텍소노미 DB를 활용을 해서
공격 경로 분석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하고 특허도 등록이 되었습니다. 본 타라 방법론을 활용한다면 단순 법규 만족을 위한 활동을 넘어서서 이제 차량 사이버 보안 이슈를 최소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고객뿐만 아니라 도로 사용자 모두가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룹장님 감사합니다. 타라에 대해서 가장 쉽게 설명하신 설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부터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올려놓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사가 타라와 사이버 보안 컨셉 결과물을 준비하여 현대자동차에 제출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을 세 가지만 고르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네. 저희가 이제 보안 인증을 하면서 느껴봤던 것은, 타라 같은 경우에는 보안 전문 지식이 있는 부분에서 위협 분석을 해야 됩니다. 크게 이런 여기 아이템 데피니션부터 자산 식별, 피해 시나리오 식별, 영향 평가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위협 시나리오부터 시큐리티 콜까지 도출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아이템 정의부터 임팩트 레이팅까지는 제어기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그 자산의 오너가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가장 자세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협 시나리오 도출해서 공격 경로를 분석하는 부분은 사이버 보안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세스이므로 사이버 보안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타라와 사이버 보안 컨셉 결과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일단 1번과 2번으로 얘기를 할 때 2번은 OEM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번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번의 정보가 가장 정확해야 됩니다. 제어기가 어떤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이 실제 이 차종에 적용되는 기능이고, 그리고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들, 자산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빠짐없이 작성이 되어야만 저희가 타라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요. 적게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그만큼 적게 타라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고, 그러다 보면은 기능의 누락, 자산의 누락에 의해서 전체적인 타라 자체가 굉장히 많은 누락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협력사가 제출하는 것이다. 본래는 저희가 그 설계팀에다 요청을 하고 있지만 결국 설계팀에서도 협력사에다가 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일 거고요. 협력사가 타라에 관련된 것을 제출해 주시게 된다면 타라 요청서로서 아이템 정의, 어셋, 그리고 데미지 시나리오, 임팩트 레이팅을 반드시 빠짐없이 누락 없이 일관성 있게 작성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라도 누적이 되면은 모든 활동을 다시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타라를 협력사에서 해서 현대자동차에 제출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 협력사는 아이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현대자동차에 제공을 하고 현대자동차에서 타라를 수행하시는군요. 네, 그 위협 시나리오부터 공격 경로 뽑는 것 자체가 네, 결국은 해킹에 기반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해킹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뽑아내는 것이거든요.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이 개발사에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물론 개발사에서 그만큼 역량이 갖춰진다면야 이 협력사에게 맡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문 팀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2번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OEM 관점에서 타라를 적용해야 하는 주요 제어기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네,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위험 수용할 것이냐, 전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일단 전가 같은 경우에는 그 공격 경로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준비된 거는 헤드램프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공격 경로를 바라봤을 때 내비게이션 ECU가 셀룰러나 블루투스 통해서 침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게이트웨이를 통해 이제 악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바디 컨트롤에서는
파워 스위치 액추에이터에 의도하지 않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헤드램프 갑자기 꺼지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다면 여기서 위험 전가 부분은 뭐냐? 지금 대상이 헤드램프 시스템이기 때문에 위험 전가라는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이템을 이 바디 컨트롤 이슈 요게 아이템이다 라고 볼 때 그러면은 바디 컨트롤 이슈에서 조치해야 될 것은 악의적인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이게 악의적인 메시지냐 아니냐를 판별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바디 컨트롤 이슈가 이 셀룰러를 통한 공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내비게이션 이슈가 막을 일이죠. 그래서 바디 컨트롤 이슈에서 아이템을 선정해서 사를 수행했을 때는 셀룰러에 대한 위협은 내비게이션 이슈로 위험 전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창에 질문을 하나 통과를 하고서 그 다음 거를 읽어드렸는데요. 그 위에 질문에 대한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EM 관점에서 타라를 적용해야 하는 주요 제어기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타라는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안 해도 되는 제어기들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OEM마다 다를 네.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시큐리티 아키텍처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이 크리티컬 엘리먼트라는 기준도 통합이 되는데요. 먼저 크리티컬 엘리먼트를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는 게이트웨이 제어기를 시큐리티 클래스 A로 두고 있고 외부 접점이 있는 제어기를 클래스 B, 자율주행 3단계 이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시큐리티 클래스 C, 그리고 D를 안전 관련된, 그러니까 구동, 변속, 조향, 제동에 관련된 제어기 또는 에어백에 관련된 제어기 또는 에이다스와 연관된 제어기, 그리고 출입 시동에 관련된 제어기, 마지막으로 환경 보호에 관련된 제어기를 종합적으로 시큐리티 클래스 D로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A, B, C, D로 크리티컬 엘리먼트로 기준을 정의하고 있고 클래스 A부터 D, 즉 크리티컬 엘리먼트라고 한다면 모두 다 타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라를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도구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하십니까? 타라를 위해서요? 도구라고 한다면 뭔가 솔루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일련의 과정들을 직접 솔루션을 만들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내부 솔루션의 이름 같은 게 있습니까? 딱히 없습니다. 저희가 2분쯤 남았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한 번 더 주셨네요. 영향도, 공격 가능성 등 각 항목을 평가할 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요소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 담당자의 견해에 따라 위험 평가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주관적인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나 방법론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가 하나의 기준을 상세하게 마련을 했고요.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의 예시를 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별도의 예시가 또 존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은 예상되는 피해와 예상되는 위협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관적으로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변동이 안 되더라도 이 작은 단계에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기준이. 이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검토, 저희가 인증기관과 많은 논의를 통했고요. 이때 결정했던 것은 검토 단계를 많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팩트 레이팅을 하고 나서 저희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있을 때 이때 자체적으로 설계팀 내부에서 1차, 2차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전달을 했을 때 저희 쪽에서도 한번 리뷰를 거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받아왔을 때 다른 제어기들은 이 정도 했는데 왜 이 제어기는 유난히 낮거나 아니 유난히 높을까 이런 것들도 경험상으로 많이 쌓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쭉 점검을 하고 나서 이때 마지막 단계에서도 1차, 2차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최대한 검토 단계를 많이 늘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엔 주관적인 영향이 적어지도록 여러 사람들의 검토를 통하고 그걸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음 발표가 있어서 정말 더 말씀을 나누고 싶으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타라와 사이버 보안 컨셉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현대자동차 이건영 그룹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